예, 안녕하십니까. 243차 현대학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요. 정말 귀하시고 이게 얼마나 지금 제일 바쁘신 분을 모셔서 저도 정말 나오셔서 너무 영광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요즘 ABL 바이오가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또 너무너무나 큰 딜을 해가지고 후배 기업인들에게 너무 큰 교감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어렵게 모셔서 이상훈 대표님께 그동안에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또 후배 기업인들에게 어떤 것들을 당부하시고 싶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BL 바이오 대표이사 이상훈입니다. 특별히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타이틀은 Successful Building of Game Changing Biotech Company라고 했습니다. 실은 이제 저 슬라이드 1시간 정도 슬라이드에서 저의 이제 그동안의 경험, 미국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파맵신 한화를 통해서 ABL 바이오까지 오기까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요. ABL 바이오는 어떤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딜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좀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창업이나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제 단연코 저 같은 사람도 ABL 바이오를 창업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잘 받으시고 어려운 일을 잘 이끌어내시고 특별히 이제 ABL 바이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소개를 통해서 제 경력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4대 생물과를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에서 교수님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갖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친구들이 이제 학업을 좀 더 하겠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라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하버드 메디칼의 의대에서 실은 엔지오제네시스라는 특별히 이제 혈관 형성 과정이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포스닥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스탠포드에서 포닥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한테 가장 인생의 큰 결정은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한민국의 교수의 잡을 잡느냐 아니면은 미국에 남느냐는 어떤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은 개인적으로 미국에 남기로 결정을 했고 첫 번째 직장은 오른쪽에 밑에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이론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노발티스에 합병이 된 회사인데 당시 이제 엠젠 제넨텍이 넘버 1, 2였고 카이론이 넘버 3의 바이오텍이었고 당시 한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콜로지를 분야를 개발하는 파마콜로지 그룹, 바이오마커 그룹에서 일을 하였고요. 이 동안에 이제 조금 항체에 대한 좀 고민이 생겨서 아스트라제니카가 당시에 앱제닉스라는 이제 휴머나이즈 마우스로 항체를 찾는 회사랑 공동 연구를 할 때 보스턴에 있는 아스트라제니카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서 실은 두 번째 잡으로 항체 치료제를 조금 더 연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제넨텍 엑셀레시스는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슈가 합병한 제넨텍에서 바이오마커 그룹 리더로 일을 했고 엑셀레시스의 온콜로지 그룹에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파맵신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게 되었고요. 파맵신 이후에 실은 하나케미칼의 사업단에 들어가서 바이오 사업단에서 신약을 연구를 하고 리드를 하려다가 하나케미칼의 어떤 구조 조정, 그 다음에 기업 차원에서 바이오 비즈니스를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한 2년 반 동안 철수 작업을 하고 ABL 바이오를 만들었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제 2016년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제 인생의 챌린지는 포스닥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뭐 하버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다음 단계 미국에서 잡을 찾는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거의 2년 동안 거쳐서 잡 설치를 하였고요. 제가 보낸 레주메만 한 200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실은 뭐 공부를 쭉 잘해서 대학교를 나오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포스닥까지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잡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것처럼 실은 정말 그 looking for job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다음 단계에서 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 현재 제 상태를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영어로 쓴 것처럼 정말 거의 매일 미저러블하다. 물론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잡을 찾고 레주메를 보낼 때 답이 없고, 그다음에 뭐 리젝션이 지속적으로 한 2년 동안 올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챌린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 좋은 길로만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장벽들이 있고 그 장벽이 생각보다 좀 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어쨌든 카이론이라는 잡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카이론의 잡 오퍼를 받고 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리제너론이라는 회사에서도 잡 인터뷰가 왔습니다. 카이론은 6,000명이고요. 리제너론 당시에 150명 정도뿐이 안 됐는데 카이론에서는 잡 오퍼를 받는데 리제너론은 리젝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나고 보면 각자 맞는 어떤 그 커리어에 맞는 잡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잡을 어떻게 쭉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이론과 제넨텍, 엑셀레시스, 아스트라제니카의 글로벌 빅파마에 속하는 바이오텍에 속하는 회사에서 쭉 커리어를 잡은 거는 제 현재 ABL 바이오의 굉장히 중요한 파운더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니드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고, 빅파마들이 실은 제가 특별히 이제 아스트라제니카나 제넨텍에 있을 때는 다른 회사의 기술을 라이센스를 일을 할 때 듀 딜리전스 팀, 이 회사의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기술을 파악하는 그런 팀들에 많이 조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을 원하고 어떤 크라이테리아로 기술 이전을 평가를 하는지를 실제로 제넨텍과 에스트라젠에서 많이 배웠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ABL 바이오가 진행하는 여러 것들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실은 저는 모티베이션이죠.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빙 어 레가시라고 한다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과거에 화려했건 잘했건 이런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었던 실리콘밸리는 언제나 창업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의 문화가 늘 존재했었고, 물론 요즘은 보스턴도 굉장히 중요한 창업의 어떤 도시이긴 하지만 제넨텍이 1976년에 처음으로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사가 만들어질 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바이오텍 또는 IT 또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보면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 중심과 혁신적인 문화가 중심이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없는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실패를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경험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존재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저한테도 어떤 인생의 40대 말 50대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를 쭉 다니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편으로는 나도 한번 창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오른쪽에 이제 뭐 이 책이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번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이제 리치 대 푸어 댓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인플로이를 살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의 오너가 될 거냐라는 거를 챌린지를 하면서 저한테도 어쩌면 인생에서 이런 챌린지가 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마침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와중에서 유진산 박사와의 스탠포드의 인연을 통해서 파맵시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노발티스 벤처 캐피탈에서도 투자를 받고 오비메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국내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고 쭉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그 파맵신이 갖고 있는 타니비리맵, 특별히 VEGF 리셉터의 단일 항체에 대한 임상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아니면 조금 다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실은 유진산 박사와 파맵신의 공동 창업한 거를 제가 그만두고 실은 현재 아쉽게도 파맵신은 상장 폐지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은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나는 어떤 레슨을 받았을까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파맵신이 굉장히 잘한 부분도 많지만 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단일 그 후보 물질에 대한 위닝 스트레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석세스에 대한 어떤 키 엘리먼트에 대한 고민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유진산 박사와 이상훈 저는 첫 번째 창업이었고 저희가 진짜로 누가 코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비메드와 노발티스에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긴 했지만 당시의 한국 상황을 보면 그렇게 창업이 활발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세 번째로 썼듯이 Do not chase money라고 썼습니다. 그 이 말은 뭐냐 하면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실제로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ABL 바이오의 경우를 보면 쭉 파이프라인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더라는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피봇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는 어떤 전략으로 다음 차세대 3년 후, 5년 후를 고민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타이틀에 보시는 것처럼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냐 상장을 위한 포트폴리오냐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은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 또는 창업을 중시하는 창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ABL 바이오와 파맵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성장을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상장을 위한 거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늘 차별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차별성은 제가 요번에 엘라일릴리나 GSKD를 통해서도 임상에서의 차별성이 나타날 때 이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의 진정한 차별성이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항암제를 개발할 때 늘 저희가 마우스 지노그래프트 스터디를 보면 기존에 존재하는 스탠다드 세라피보다 효능에서 훨씬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범부처 과제나 많은 과제 평가에서도 똑같은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챌린지하는 거는 그럼 독성 면에서는 과연 개발하는 물질이 차별성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전문적인 PK, 뭐 방광기나 여러 가지 스테빌리티 면에서는 차별성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연구를 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가장 베스트 인력을 원하기를 제안합니다. 퀄리티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이 키 멤버들의 리텐션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언제나 변하게 돼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십을 회사에서 반드시 길러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도 부사장 상무가 있지만 이사급 팀장이 있습니다. 단연코 다음 세대의 어떤 리더십을 회사에서 빌드를 해야만 그런 차세대 리더가 현재 부사장이 은퇴를 하더라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퀄리티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Lack of Strategy, Growth and Sustainability라고 썼습니다. 어저께 제가 회사 IR을 하면서도 ABL 바이오한테 가장 중요한 팩터는 Sustainability, 회사의 영속성입니다. 제가 쭉 진행을 해보니까 상장할 때까지는 정말로 정신없이 성장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상장 이후에 보니까
자본시장에 말라있는 자본시장, 그 다음에 생각보다 녹록치 않는 라이센스 아웃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회사가 영속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본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좀 전 슬라이드 말씀드렸듯이 피봇이란 말은 실은 어떤 포인트에서 전환하는 어떤 또는 지금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예로 리가켄 바이오와 ADC를 개발할 때는 일종의 변방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물론 리가캠은 ADC의 주축이었고 ABL 바이오는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공동 개발을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중항체 ADC의 선두주자로 노력하고자 실은 지금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듀얼 페이로드, 새로운 페이로드 또는 새로운 이중항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은 굉장히 회사는 피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나 대표이사들한테 제가 가장 챌린지하는 거는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잘 될 거야 라는 건 데이터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실은 잘 될 거야는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를 위안하는 것이고 현실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투머치 옵티미스트보다는 조금 더 애널리틱하고 분석적으로 하여서 회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나 체이스 머니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빨리 은퇴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를 창업하면서 저희 회사의 이름이 Medicine for a Better Life입니다. 그래서 실은 A Better Life의 미션과 비전을 하다 보니 저의 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연구원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여유도 따라오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슬라이드입니다. 왜 스타트업이 요즘 실패하느냐? 물론 몇 년 전 조사이지만 실제로 자금이 딸려서고 실제로 마켓 니드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성 또는 피봇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실은 한화에 이전을 했을 때 제가 2013년 11월에 입사를 하였고요. 2014년 4월에 한화에서 사업을 정리하겠다라고 본부에서 저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파맵신을 떠나서 제가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도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터뷰 제안도 왔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를 통해서 창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2년 반 동안 실은 현재 ABL 바이오가 지금 진행하는 4-1BB라는 T셀 인게이저, 즉 메모리 T셀을 활성화시키는 현재 그래파이트 T의 플랫폼이 논문 연구와 연구원들의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기반이 형성이 됐고요. 알파 시뉴클린 타겟뿐만 아니라 BBB 셔틀 또한 이 한화에서 있을 때 거의 나갈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논문을 읽고 고민을 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정했던 어떤 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은 저는 또다시 제 포스닥 이후에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바텀이었던 한화 시절은 정말 락 바텀이 실은 어쨌든 ABL 바이오의 솔리드 파운데이션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창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현재 회사를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현재 나의 포트폴리오와 플랫폼이 과연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ABL 바이오의 미션은 말씀드렸듯이 A Better Life라는 미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저는 넘버원 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 인 사이언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시 제가 다녔던 제넨텍은 늘 넘버원 바이오텍 인 사이언스였고요. 엠젠은 넘버원 바이오텍 인 매출이었습니다. 실은 결과적으로 엠젠도 훌륭한 회사지만 약품을 개발하고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 제넨텍의 이노베이션이 엠젠의 이노베이션보다 훨씬 더 이노베이티브한 사이언스가 많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따라서 ABL 바이오의 넘버원 그 비전은
사이언스를 제일 잘하는 회사. 저는 사이언스를 잘하면 비즈니스가 따라올 거라고 결과를 예상을 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 ABL 바이오 현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드 앤 커레이저스라는 말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부분에서 한번 다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키라는 말은 저는 특별히 이제 창업자나 바이오텍을 시작하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0명면 1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비전은 아닙니다.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실은 창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리스크 테이크를 통해서 파이낸셜 리워드는 늘 따라오는 바이 프로덕트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런 미션을 통해서 ABL 바이오를 시작한 이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창업은 기회입니다. 창업은 정말 창업자 정신이 필요하고요. 창업은 돈과 사람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이 각 세 가지 카테고리를 연결하는 것은 uncertainty, 불확실성이에요. 왼쪽을 봐도 불확실하고 오른쪽을 봐도 불확실하고 누구랑 얘기를 해도 불확실하고 돈을 받는 것도 불확실하고 5년 후에 IPO가 되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은 창업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실은 창업자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엔트러프너십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비행기 조립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면서 날아가는 걸로 그림이 바뀝니다. 그 얘기는 창업을 할 때는 멋지게 낙하산으로 내려올 것 같았지만 워낙 절벽이고 살기가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비행기를 조립하면서 스타트업이 진행이 됩니다. 스타트업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어떤 아주 루틴한 패스웨이로 가지는 않습니다. 늘 생각하지 못한 블럭, 어떤 그 장애물이 생기고 이 장애물은 단연코 사람에서 오기도 하고 물질에서 오기도 하고 플랫폼에서 오기도 하고 특별히 요즘은 자본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여서 진행하는 것들이 실은 스타트업의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 삼성, SK, LG. 저는 그 중에서도 어쩌면 저랑 ABL 바이오한테 가장 맞는 어떤 캐릭터는 현대그룹의 창업진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그 캐릭터가 저는 가장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연 바이오는 우리가 안전한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모든 거를 정말 극복해가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어떤 창업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을 통해서 ABL 바이오가 2016년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몇 년 전에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현재 자본시장은 너무나 혹독한 시기입니다. 2016년은 정말 자본시장의 르네상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창업을 했을 때 시리즈에서 9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1년 후에 20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동시에 2018년 2년 후에 70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2018년 6월에 700억 투자를 받은 이후에 2018년 12월에 상장을 하여서 900억으로 IPO 공모를 하였습니다. 초기에 저는 뜻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ABL 바이오 도입이 되었고 그 많은 자본들을 정말 R&D의 쏘름을 통해서 현재 그랩바디 B, BBB 플랫폼, 그랩바디 T, T셀 인게이저, 최근에는 ADC 이중항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해서 현재 임상에 진행되는 물질이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4명으로 왼쪽의 그림처럼 시작을 하였습니다. 판교의 작은 그 파세르 연구소에서 제가 2층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증권거래소에서 IPO를 2018년에 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IPO를 했을 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공모가 그 주식가가 15,000원이었고요. 제가 북을 치고 9시에 주가가 시작할 때 13,500원, 13,000원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주식시장의 혹독함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만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한 일주 전에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시가총액이 5조였는데 실은 일주 만에 한 2배가 올라서 지금 9조 정도 넘는 시가총액으로 급변하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는 최근에 작년 올해부터 봉은사로 456이라는 주소에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오시면 2호선 라인과 9호선 라인 중간에 선정릉이 있습니다. 이 선정릉의 끝에 ABL 바이오의 신사옥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밑에 두 개 있는 그림은 밤에 찍은 저희의 루프탑의 모습입니다. 선릉이 보이고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사슴이라는 동물을 건물 앞에 놨습니다. 사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사슴의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슴의 뿔은 늘 자랍니다. 바이오텍이 늘 자라듯이 ABL 바이오는 이런 사슴의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꾸준히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ABL 바이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유학에서 어떤 고생을 했고 포닥 때 경험한 것과 글로벌 빅파마에서 경험한 것들, 파맵신과 한화에서 ABL을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쳤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면 ABL001이라는 물질은 VEGF와 DLL4라는 이중항체로 대한민국 첫 번째 이중항체로서 임상에 들어간 물질입니다. 실은 2016년에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이중항체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업계의 챌린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A와 B라는 타겟에 병용 치료를 하면 되지 굳이 A와 B를 합쳐서 이중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주위에서의 어떤 따가운 눈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중항체를 개발해서 현재 이 물질은 담도암 트라이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 1분기 말이면 탑라인 데이터, 특별히 오버럴 서바이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발표를 하고 저희의 그 파트너 회사인 컴파스 세라피릭이 FDA에 임상 2상의 2차 치료제로서 담도암 치료제의 어떤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ABL301은 알파시뉴클린이라는 어떤 그 파킨슨을 타겟하는 항체에 저희 BBB 셔틀을 붙인 이중항체로서 2023년에 사노피에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BL503, 111, 105, 103, 104라는 5개 물질은 4-1BB라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4-1BB의 많은 물질들이 현재 임상 1상에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임상 2상에 진행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ABL202는 저희가 ROR1 항체를 개발하였고 리가켄 바이오의 링커와 페이로드를 통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시스톤에 기술 이전하여서 현재 페이스 1B, 페이스 2 진행이 중입니다. 차세대 ADC에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항체 ADC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비전이 왜 생겼고 비임상 데이터가 얼만큼 차별성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지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ABL001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001은 말씀드렸듯이 VEGF와 DLL4를 타겟하는 것입니다. VEGF와 DLL4는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엔지오제네시스, 즉 암의 혈관 형성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은 ABL001 처리를 통해서 DLL4 단독 항체나 VEGF 단독 항체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동물 실험에서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물질에 대해서 약간 다른 회사의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온코메드라는 회사는 이미 지금 사라졌습니다. 제넨텍에서 스핀오프한 회사고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굉장히 캔서 스템셀로 한때는 핫했던 회사입니다. 온코메드와 에피가 개발했던 VEGF와 DLL4는 1+1의 형태로 VEGF와 DLL4의 어피니티, 즉 친화도가 10-10승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는 당시에 DLL4에 대한 독성이 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서 VEGF를 위에 IgG에 놓고 싱글체인 FB인 DLL4를 C터미널에 놨습니다. IgG와 C터미널에 있는 싱글체인 FB는 어피니티, 즉 친화도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상에서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VEGF를 타겟하는 1+1의 형태인 온코메드와 에피는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의 그레이드 3 and 4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습니다. 결국 용량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사이드 이펙트가 심해서
에피와 온코메드는 더 이상의 임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터미네이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ABL001은 컴파스 세라피라는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임상 1상에서 결과를 보면 온코메드나 에피와 달리 저희는 그레이드 1 또는 2의 아주 미미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의 사이드 이펙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에피카시는 유지가 되지만 사이드 이펙트, 즉 톡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었고 이런 미니멈된 톡스를 통해서 병용 치료가 가능한 전략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임상 1상을 진행하였고 임상 2상은 컴파스 세라픽에서 대량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컴파스 세라피릭은 페크리텍솔과 ABL001을 콤보하는 담도암 2차 치료에 임상을 하였고 말씀드렸지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다음 스텝은 내년 상반기면 컴파스 세라피릭이 오버럴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데이터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오른쪽에 그 위에 있는 그 박스처럼 그 서클처럼 상용화된 어떤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되었습니다. 즉 담도암 2차 치료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을 받으면 2026년 12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2027년부터는 ABL 바이오는 그 유한양행처럼 두 번째 회사로 상용화된 그 마이 프로젝트에 로열티를 받는 두 번째 회사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ABL001은 중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연구자 주도로 1차 치료제 담도암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고용암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빨간 박스로 쳤던 부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라는 거는 임상 도중에 페크리텍솔 플러스 ABL001의 콤보를 통해서 봤더니 17.1%의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페크리텍솔 단독은 파란색의 5.3%입니다. 폴폭스라는 키모세라피는 담도암 2차 치료제 현재 FDA에서 허가한 스탠다드 세라피입니다. 담도암에서 스탠다드 세라피로 쓰이고 있는 폴폭스의 리스폰스는 4.9%입니다. 저희 페크리텍솔과 001의 리스폰스가 17.1%이기 때문에 현재 3배 이상의 오버럴 리스폰스를 갖고 있습니다. DCR은 디지즈 컨트롤입니다. 결국은 디지즈 컨트롤이 저희가 61%, 폴폭스가 33%, 페크리텍스 38%. 중간에 파란색으로 프로그레션 디지즈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물을 처리받은 환자들이 얼마나 다시 재발을 하느냐는 그 발병률인데 저희 001과 페크리텍솔 콤보는 16.2%인데 반해서 폴폭스나 페크리텍솔 키모세라피는 28%, 42%의 프로그레션 디지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밑에 왼쪽은 텍솔과 001의 콤보를 통한 워터폴 데이터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파셜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때로는 컴플릿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페크리텍솔은 당연히 콤보보다는 적은 리스폰스가 나오는 워터폴 데이터입니다. 001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ABL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셋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장 근접하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인 리소스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4-1BB라는 프로그램을 ABL 바이오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4-1BB는 가장 핫한 T셀 인게이저의 몰레큘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BMS라는 회사가 개발했던 4-1BB 애고니스트 항체는 유렐리맵이라고 합니다. 파이저가 개발했던 그 항체는 유톨미뉴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이저는 에피카시가 없었고요. 유렐리맵, BMS의 항체는 에피카시는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MTD, Maximum Tolerable Disease 도지가 0.1mg/kg입니다. 0.1mg/kg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버톡스, 즉 간독성이 생깁니다. 간독성이 생기는 이유를 BMS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논문에 2018년에 냈는데 자기들이 실패한 이유는 원래는 4-1BB는 NK셀이나 T셀에 발현되는 타겟인데 놀랍게도 리버 티슈에 간 조직에 독성이 나온 이유를 봤더니
간에 있는 쿠퍼셀이라는 조직에 4-1BB가 미미하게 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에고니스 상체의 효능이 너무 커서 이 쿠퍼셀을 자극하고 IL-27이라는 사이토카인을 자극함을 통해서 리버톡스가 일어나는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간독성을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의 많은 회사들이 이중항체를 만들면 간독성이 줄어들 수 있겠다. 즉 한쪽 팔에 헐셉틴이나 클라우딘이나 EGFR 같은 타겟을 붙이고 4-1BB를 다른 쪽 팔에 붙여서 개발을 하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즉 종양 미세 환경에서 헐투나 클라우디나 EGFR 타겟의 바인딩을 통해서만 4-1BB가 조절되는 컨디셔널 액티베이션 된다라는 이중항체의 컨셉입니다. 그 중에 두 개 물질을 저희가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바스토믹은 ABL111, 클라우딘 18.2라는 위암에 과발현되는 타겟입니다. 저희가 이런 그 4-1BB의 독성을 막기 위해서 IgG 100번의 중간에 파란색을 쓴 것처럼 N300A라는 나 뮤테이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FC 감마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와일드 타입이 아닌 나 뮤테이션을 IgG 뮤테이션을 썼습니다. 클라우딘 18.2는 게스트릭 캔서, 팬크레아스 캔서 등에 굉장히 과발현되는 타겟입니다. 현재 임상 1상이 끝났고 임상 2상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워터폴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상 1상을 쭉 도즈 에스컬레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받은 워터폴 데이터는 5mg/kg 8, 12, 15, 18까지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 8, 12에서 굉장히 좋은 파셜 리스폰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7명의 환자가 파셜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즉 한 16% 정도였습니다. 물론 ADC라는 어떤 플랫폼과 비교를 해보면 파셜 리스폰스가 17%는 약간 좀 약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가 다음에 시도했던 건 뭐냐 하면 기존의 게스트릭 캔서가 존재하는 현재 스탠다드 세라피로 쓰이는 것은 BMS가 개발했던 니볼루멧, 즉 옵티보, PD-1 항체에다가 폴폭스라는 키모세라피의 콤보입니다. 중간에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저희가 도즈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8mg/kg, 5mg/kg, 12mg/kg으로 저희의 ABL111 용량을 변화시키면서 니보와 폴폭스는 고정된 용량으로 이런 코홀트 익스펜션을 해봤습니다. 쭉 해보면서 실은 현재 한 40명까지 코홀트 익스펜션을 늘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번 7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에스모 GI라는 컨퍼런스에서 저희의 파트너 회사인 아이맵이 발표를 하였던 워터폴 데이터입니다. 임상 1B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도즈 에스컬레이션은 달리 5, 8, 10이라는 굉장히 유효성이 보이는 3개의 용량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 8, 11을 다 합치면 오버롤 리스폰스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71%, 즉 17명 환자 중에서 12명의 환자가 파셜 리스폰스의 결과를 가졌고요. 이거를 만약에 8과 12, 조금 더 효능을 보이는 에피카시를 보이는 용량에서는 12명 중에 10명, 즉 83%의 ORR이 나왔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4-1BB는 PD-1이나 아니면 ADC 또는 키모세라피 같은 기존의 스탠다드 세라피로 쓰이는 어떤 약품과 병용치료를 통해서 4-1BB의 메모리 T셀 액티베이션을 활성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ABL 바이오와 차별성, 특별히 클라우딘 18.2라는 타겟은 현재 일본의 아스텔라스라는 회사가 졸베투시맵이라는 클라우딘 18.2의 ADCC를 증가한 단독 항체로 키모세라피를 통한 병용 치료로 게스트릭 캔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타겟의 컴패러티브라는 컬럼을 보시면 졸베투시맵의 컬럼을 보시면 타겟 하이 익스프레션 온리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은 클라우딘 18.2가 75% 이상 과발현되는 환자군에서만 효능이 보입니다. 왼쪽에 저희의 ABL111은 클라우딘이 11에서 100%, 즉 저발현, 중발현, 과발현되는 모든 환자군에서 현재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이오마커 부분에서
ABL 바이오가 개발하는 아이맥과 공동 개발하는 클라우딘 18.2의 4ONBB는 저발현 환자 되는 환자군을 더욱더 타겟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02라는 홀트 ADC가 글로벌에서 각광을 받고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는 이유는 홀트 과발현뿐만 아니라 홀트 저발현 환자에서도 효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하는 차별화는 비임상에서도 약간 클루가 있었지만 결국은 임상 일상을 통해서 페이스 1A와 페이스 1B의 데이터를 봤을 때 졸베투시막과 달리 저발현되는 클라우딘 18.2 포지티브 환자에서 저희의 이중항체가 효능을 보일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실은 ABL503이라는 두 번째 물질을 소개합니다. PDL1과 4ONBB라는 이중항체를 개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IgG에 뮤테이션을 도입하였습니다. 클라우딘과 달리 PDL1 환자는 약간의 임상에서 간독성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워터폴처럼 굉장히 좋은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3mg/kg, 5mg/kg 두 가지 용량에서 2주에 한 번 처리를 통해서 1명의 컴플릿 리스폰스, 6명의 파셜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이 컴플릿 리스폰스가 나오고 파셜 리스폰스 나온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존의 PD-1 세라피의 리프랙터리 또는 불응하는 환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물질은 간독성이 조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물질을 개발할 때 저희가 딜레마는 에피카시는 좋은데 이 간독성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터는 젠맵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똑같이 PDL1 4ONBB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젠맵은 3주에 한 번 용량으로 해서 저희와 비슷한 리스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젠맵이 키트루다 콤보를 통해서 임상 전략을 바꾸고 3주에 한 번 하는 용량 투여를 6주에 한 번으로 늘렸을 때 에피카시는 훨씬 더 좋아지고 독성은 정말 리버톡스가 거의 없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이런 결과를 통해서 2주에 한 번 하는 용량을 6주에 한 번으로 현재 늘려서 임상 페이스 1B가 끝났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안 갖고 왔지만 페이스 1B 데이터를 보면 에피카시는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사이드 이펙트, 즉 리버톡스가 굉장히 감소해서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그레이드 3 이상의 간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4ONBB 데이터를 보면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오바리안 캔서에서 컴플릿 리스폰스를 보여준 환자입니다. 빨간색 서클로 된 부분이 오바리안 캔서의 튜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라인에 굉장히 컸던 환자의 튜머 사이즈가 24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컴플릿 리스폰스로 튜머가 없어지는 결과에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밑에 보시는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 T셀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메모리 T셀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란색을 할 때까지는 노란색 그래프처럼 메모리 T셀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섯 번째 투여를 하면서 메모리 T셀, 즉 기억 T세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뿐만 아니라 제넨텍 로슈 또한 아이맵에 공동 개발하는 클라우딘 18.2 ABL111의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젠맵의 데이터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즉 병용치를 위해서 저희는 최근에 6주의 기간으로 바꿨고 최근에 저희가 다시 PD-1이나 키모세라피 콤보의 임상 페이스 1B 디자인을 다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ABL111 데이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왼쪽 밑에 있는 박스처럼 오버롤 리스폰스가 전체적인 용량은 19.4%, 유효 용량에서는 23%, 노란색 박스의 위를 보시면 전체적인 용량에서는 70%, 83%의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1차 치료제에서 가능성인데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어떤 물질은 단연코 ABL 503, 103, 105, 104라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에셋 중에 하나인 BBB 셔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에 있는 것처럼 언메 메디컬 니드는 바이올로직, 특히 항체 치료제는 뇌를 통과하는 투과율이 0.1%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랜스페린 리셉터,
IGF-1R 리셉터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BBB 셔틀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CD98이라는 새로운 타겟이 존재해서 최근에 드날리 세라퓨릭, 제넨텍 로슈, J&J 그룹들이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CD98HC의 듀얼 셔틀, 즉 BBB 시대도 이제는 이중항체처럼 듀얼 셔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IGF-1R 셔틀 이후에 최근에 저희는 IGF-1과 CD98HC의 듀얼 셔틀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GF-1R은 브레인에 훨씬 더 트랜스페린에 많이 발현되고 정상세포에 적게 발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웨스턴 블랏 데이터를 보시면 IGF-1R이 브레인과 팬크레아스에 발현이 많이 되지만 콜론, 리버, 할터와 같은 정상 조직에 발현이 거의 안 되거나 적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정상세포에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트랜스페린 리셉터 셔틀을 통해서 레티큘로사이트나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스타디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알파시뉴클린의 타겟을 IgG에 붙이고 초록색으로 IGF-1R의 싱글첸 FB, 즉 BBB 셔틀을 2개를 붙였습니다. 영어로 바이밸런트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모노밸런트, 즉 초록색이 딱 하나 붙어있는 포맷으로 파이널라이즈를 하였습니다. 왼쪽 오른쪽의 박스는 거의 2, 3년에 거친 프로틴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어피니티도 바꾸고 베일런시, 즉 바이밸런트에서 모노밸런트도 바꾸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실은 IGF-1R의 셔틀을 개발하였습니다. IGF-1R은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나 굉장히 많은 노멀 티슈에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찾은 항체는 IGF-1R의 넌 블러킹, 즉 시그널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바인딩만 하는 항체를 찾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은 바이밸런트와 모노밸런트의 차이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래트의 브레인 PK입니다. 바이밸런트로 시작을 했을 때 브레인의 3.5, 단독보다 3.5배, CSF는 1.8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즉 모노밸런트를 만들었을 때는 브레인의 7배, CSF의 6배 들어가는 결과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바이밸런트가 아닌 모노밸런트를 정하였고요. 이 데이터는 실은 저희 이전에 제넨텍 로슈, J&J, 드날리 세라퓨릭이 다 바이밸런트가 아닌 모노밸런트로 개발한 근거에 착안해서 저희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모노밸런트가 파이널 프로덕트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시럼 PK뿐만 아니라 CSF, 브레인 PK입니다. 실은 중간에 CSF에서 파란색은 단독항체, 빨간색이 이중항체입니다. AUC라고 해서 에어리 언더 더 커브, 즉 약물의 익스포저가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 단독보다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노피와 기술 이전이 실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동물 실험의 에피카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알파시뉴클린의 애그리게이션이 이중항체가 단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인다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2023년에 1월에 JP모간에서 사노피와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업프런트가 75밀리언이니까 당시 환율로 한 960억 받았고요. 중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45밀리언 마일스톤, 즉 원숭이 독섬 이후에 20밀리언, GLP 페이스 1 스타트에서 25밀리언,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한 1660억 정도의 자금을 저희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상일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임상일상을 통해서 실은 다음 단계로 사노피가 임상 이상을 진행할 겁니다. JP모간에서 2021년에 만났고 2022년에 실은 이게 2022년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자, 1년 동안 굉장히 MTA도 하였고 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1년 만에 저희가 사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은 오른쪽에 닥터 존 리드는 현재 J&J R&D 헤드였고요. 당시에 사노피 R&D 헤드로서 그 먼 사진에 보이는 브릿지가 하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를 연결하는 베이 브릿지고요. 샌프란시스코 그 레스토랑에서 닥터 존 리드가 기술 이전을 하기 전에 저를 만나서 사노피는 너네 기술을 진정으로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 그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당시에 다른 글로벌 파트너랑도 미팅이 있었지만 결국 파이널을 가는데 단순히 뭐 이 미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미팅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노피가 최종 파트너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MTA를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즉 MTA라 하면 보통 기본적인 물성을 테스트하는 건데 저희가 BBB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비트로에서 모델이 없고 인비보 마우스 모델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MTA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어떤 프로토콜로 사노피가 실험을 하지 않아서 저희는 원하는 대로 마우스에서 BBB 통과율을 보였는데 사노피가 전혀 단독과 이중항체의 차별성을 못 보여줘서 MTA 이후에 야 이게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리드와의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갖고 확인한 바는 사노피가 저희가 제안했던 프로토콜 궤도로 실험을 안 했다는 것을 밝혀서 두 번째 MTA를 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많은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챌린지하고 저의 경험 또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닥터 프라디어가 실제로 CNS의 사노피 헤드였고요. 영어로 보시면 쭉 한국말로 해석을 드리면 실제로 ABL 바이오를 첫 번째 익스체인지 한 게 2017년이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때마다 매년 We had lots of questions, but you came back on regular base. 매년 JP 모간 바이오 US에서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였고 매번 프로그레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2022년에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5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통해서 저희의 기술이 사노피의 기술이 전달이 되었고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재 임상 1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4월에 GSK 기술 이전이 있었습니다. GSK 기술 이전의 핵심은 사노피 기술은 알파 시뉴클린과 BBB 셔틀을 붙인 ABL301의 파킨슨 타겟하는 물질 기술 이전이었고요. 그래빠디 B의 플랫폼이 GSK에 이전이 되면서 GSK는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제외한 GSK가 갖고 있는 새로운 타겟, 노블 타겟 플러스 새로운 모달리티, 즉 항체뿐만 아니라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특별히 siRNA에 관점을 갖기로 하였고 총 계약 금액은 4.1조고 계약금 플러스 단기 마일선은 1,480억입니다. 계약금으로 730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해서 꾸준히 앞으로 저희 플랫폼이 GSK의 물질에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임상 및 임상 개발, 제조 모든 상업화는 GSK가 단독으로 100% 부담하는 플랫폼 사업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GSK는 저희가 이제 뭐 불사조라는 어떤 명칭을 해서 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실은 GSK랑 굉장히 시리어스한 논의를 하다가 리더십 체인지가 생기면서 GSK가 논의를 중단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 11월에 바이오 유럽에서 다시 미팅이 시작됐고 JP 모간 2025년 올해 1월 13일 날 조금 더 구체적인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줌 미팅을 통해서 많은 실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 13일 미팅 이후에 GSK는 3개월 만에 사인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제안이 굉장히 놀랍게도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1월 JP 모간 이후에 4월 7일 날, 5월 날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한 번도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즉 3개월 동안의 계약서가 완료가 됐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엘라릴리와 지난주 발표를 하였습니다. 엘라릴리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엘라릴리는 글로벌에서 넘버원 빅파마, 매출 또는 마켓캡, 시가총액이 거의 1,400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넘버원 회사인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높은 마켓캡이죠. 글로벌의 넘버 2 빅파마가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의 마켓캡이 엘라릴리의 반입니다. 또한 엘라릴리는 여러분들은 비만의 대가라고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지만 CNS는 단연코 엘라릴리가 넘버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밀로이드 항체로서 치매 치료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기술이 축적이 되어서 글로벌 넘버원 CNS 플레이어, 빅파마로서 넘버원 플레이어, 그 다음에 저희의 지속적인 플랫폼 라이센스가 릴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릴리의 어떤 그 기술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모달리티가 또한 항체뿐만 아니라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확장되는 좋은 결과입니다. 저희는 BBB의 그래프바디 B의 검증이 빅파마의 특별히 3개, 탑10에 들어가는 3개 회사 사노피, GSK, 엘라이 릴리 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을 성취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한 얘기라 제가 요거는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중항체 ADC라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런 전략을 한 5분 정도 또는 8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이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리가켄 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ABL 바이오 그 ADC를 개발하는 회사였고 ADC라는 핵심 어떤 그 섹터에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이중항체 ADC가 4세대 ADC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데이터를 마련하였고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의 많은 회사들이 이중항체 ADC가 4세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스트이민이라는 회사가 EGFR 헐3 ADC를 개발하여서 BMS에 몇 년 전에 800밀리언이라는 업프란트, 즉 1.2조가 넘는 한화로 되는 그런 돈을 업프란트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딜들은 앞으로 이중항체 ADC에서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단독 항체로 진행하는 ADC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블 타겟, 이중항체, 또한 노블 페이로드 이런 것들이 실은 차세대 ADC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ABL 바이오는 네옥 바이오라는 미국의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양크 간디라는 CEO를 선정하였고 마양크는 인도 출신으로 미국에서 MBA를 한 이후에 시리뱅크 뉴욕에서 실은 애널리스트 또는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실은 마양크가 인도에서 MD 디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넨텍에서 임상팀이나 전략팀, 그다음에 라이프사이클 팀에서 일을 하고 중간에 조그만 바이오텍에서 치프 비즈니스 오피서를 하면서 저희와 인연을 맺고 앞으로 ABL 206, 209라는 이중항체의 임상을 담당하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ABL 206은 ROR1 B7H3 이중항체고 ABL 209는 EGFR 머건입니다. 먼저 EGFR 머건은 First in class, best in class라고 잠정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머건 단독 항체 ADC는 다이치 샹큐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ADC가 있지만 에피카시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콜론 캔서나 팬크레아틱에 잘 워킹할 수 있는 EGFR과의 병용을 통해서 이중항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스트이민이 개발했던 EGFR 헐3는 세툭시맵, 기존에 허가받은 EGFR을 그대로 썼는데 그 EGFR은 사이드 이펙트로서 스킨톡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개발했던 EGFR은 EGFR의 어피니티를 50배 이상 낮춰서 스킨톡스를 조금 미니마이즈 하였고 이런 이중항체를 통해서 훨씬 더 페이로드를 많이 딜리버리하는 전략입니다. ROR1 B7H3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리가켄 바이오와 저희가 ROR1 ADC를 개발을 하였고 이게 시스톤에서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블러드 캔서, 특별히 DLBCL이라는 이 혈액암에서 굉장히 좋은 임상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멀크가 개발하고 있는 ROR1 ADC도 혈액암에서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ROR1 자체가 그 고형암에서 카피 넘버가 좀 적기 때문에 고형암에서의 효능이 그렇게 혈액암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ABL 바이오는 2년 반 전부터 ROR1과 B7Hs가 동시에 과발현되는 튜머가 많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항체를 개발하였습니다. 206, 209 모두 현재 GLP 독성이 끝났고 특허 출원도 끝났고 MCB와 GMP 생산이 끝나서 206은 이번 12월 말까지 미국 FDA IND 신청, 209는 내년 1월에 IND 신청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효능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다 206이라는 이중항체는 벤치마크, 즉 ROR1 단독항체, B7H3 단독항체 ADC보다 훨씬 더 동물 모델에서 효능이 좋다라는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똑같은 데이터를 인터널라이제이션 면에서 209를 봤습니다. EGFR 머건 이중항체가 단독 EGFR 머건 단독항체 ADC보다 훨씬 더 인터널러지가 잘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른쪽 왼쪽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에피카시 모델에서 이중항체 ADC가 단독보다 좋은 시너지 에피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BL 1.0 버전은 어쩌면 그동안에는 ABL 바이오가 서바이벌을 위해서 IND 파일링 뿐만 아니라 그 상장을 위해서 IPO를 위해서 비임상 위주에서 실은 기술 이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업프런트가 2천억이나 5천억이나 아니면 시스템인처럼 뭐 1조가 넘는, 또한 최근에 그 타케다가 인수한 클라우딘 18.2의 ADC 항체가 중국의 이노베이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임상 이상이 끝난 이후에 타케다가 업프런트로 이노벤트에 1.2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을 업프런트로 제시하였습니다. ABL 2.0 버전은 어쩌면 그동안에 저희가 초기에 기술 이전하였던 거를 경제적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회사가 지속적인 영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레이터 스테이지, 임상 후기까지 진행해서 라이센스 아웃의 사이즈도 더 커지고 글로벌 빅파마의 커머셜라이제이션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단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두 번째 ABL을 할 때 읽은 책의 제목이 너무 좋고 읽었을 때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레이 컴퍼니는 요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애플, 인텔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요즘 인텔이 좀 비걱거리고 있고요. 구글, 요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제너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GM, 코닥, 제록스, 노키아, 소니 이런 회사들이 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좋은 회사지만 그레이트 컴퍼니로 발전을 못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레이트 컴퍼니를 보면 커먼하게 들어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는 단연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입니다. ABL 바이오 또한 굿투 그레이트가 되기를 위해서 새롭게 꿈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GSK 엘라엘릴의 딜로 인해서 또는 ABL 001이 신약이 출시되고 저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온다면 저는 베터 라이프의 꿈으로 신약 출시에 환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정말 자체 수입으로 걱정 없는 R&D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전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ABL 1.0 버전이 아니라 2.0 버전으로 후기 임상을 자체로 진행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노피, GSK, 엘라릴리의 빅파마 대규모 기술 이전이 있었고 그랩바디 B뿐만 아니라 그랩바디 T의 파이프라인이 확장되고 플랫폼 기술이 구축되었습니다. 최근에 엘라릴리 지분 투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일어났던 지분 투자입니다. 빅파마가 단순하게 라이센스 아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회사인 ABL 바이오에 지분 투자를 하였습니다. 15 밀리언, 즉 220억 정도의 지분 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빅파마들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늘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인 앤 아웃 플러스 지분 투자의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ABL 바이오가 처음으로 이런 길을 열었고 이런 지분 투자 의미는 지속적으로 엘라엘릴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어떤 관계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제의 꿈을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바이오텍에서 ABL 바이오가 기존에 존재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리더십은 팀 스포츠입니다. 저는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와서 미식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미국 전 미식축구 챔피언십을 ABL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차지하였는데 석세스풀한 리더십은 물론 CEO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 리더십을 하고 정말로 회사에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원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팀 리더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게임 체인징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단연코 저는 넘버원 이슈는 사이언스를 제일 잘하는 바이오텍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딜레마들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노베이트한 사이언스를 할까? 비즈니스 전략은 어떨까?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할까? 자본시장은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여러 가지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영속성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볼드 앤 브레이브란 말은 몇 년 전에 길리아드 BD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네가 한번 볼드 앤 브레이브란 거를 실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ABL 바이오 1.0 버전에서 2.0 버전으로 진행하면서 저희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유지가 되면 저희는 좀 더 이상 후기의 임상에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네옥바이오라는 어떤 자회사는 대한민국 바이오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회사 시스템입니다. 현지인의 미국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앞으로는 현지에 있는 미국의 자본시장을 네옥바이오가 유치를 할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프루프 오브 컨셉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바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네옥바이오의 글로벌 빅파마 M&A 합병이 저희의 넘버원 전략입니다. 물론 두 가지 물질이 다 기술 이전이 되는 좋은 경우도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굿투 그레이트라는 컴퍼니를 만들고 그런 단계별로 볼드 앤 브레이브라는 정신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BL 바이오 동안 앞으로 이런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저 또한 기회가 되면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정말 그레이트한 회사가 될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 싶어서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아주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가 역사가 그렇게 깊은 거는 아닌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글로벌 탑 수준의 기업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대표님을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 몇 가지 좀 질문을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것이 요즘 이 바이오 기업들 뭐 의료기기를 포함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네. 다 알고 계시고, 지난 한 3년 동안에 정부 연구비도 줄어들었고 네. 투자도 줄어들었고, 그다음 민간 투자 모태펀드 다 줄어들었고, 경기는 안 좋고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말 최악의 데스밸리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두에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가지고 지금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서 후배 기업인들에게 큰 지금 희망이 될 텐데, 후배 기업인들에게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겪었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저도 실은 ABL 바이오 창업이 2016년부터지만 실은 파메신부터 시작하면 2009년부터 8년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나름대로는 좌절과 실패와 뭐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후배분들한테 저는 어찌됐건 일종의 영어로 서바이벌. 자, 어려운 시기에 일단은 살아남아야 이제 뭐 자동적인 어떤 그 자연도태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만이 실은 다음 단계의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너무 이런 자본시장의 투자가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남냐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CEO의 어떤 저희 같은 이제 바이오텍을 했던 많은 CEO 분들이 이전에 파이낸스 경험이 없이 실은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거를 통해서 바로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위해서 창업을 한 경우가 제가 파맵신을 창업할 때 똑같은 형태였고요. 이제 ABL을 창업할 때 조금 다른 형태는 파맵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공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파이낸스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제 역량을 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쩌면 우리가 받은 돈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 받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피션트하게 쓸 수 있느냐, 또한 그 어려운 시기에 프로젝트의 프라이어탈라이즈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전략은 저는 파맵신 때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실은. 저 또한 굉장히 공동 창업자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몰랐는 상황에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본인들의 기술의 우월성 플러스 자본시장의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본시장의 이해는 대표이사는 그렇다고 해서 CFO나 회계 담당처처럼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 회계의 어떤 용어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의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어쩌면 지금 어렵지만 잘 견디시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실은 2008년, 2009년에 파맵신 창업 시기에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뭐 미국의 모기지 2008년. 크라이시스로 있어서 네. 엄청나게 실은 파맵신 창업 때 노바티스에서 투자를 받기로 결정됐을 때 1불에 900원 하던 게 아마 1,600원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2008년에 노발티스 펀드를 못 받고 2009년에 특별히 이제 이때 이제 유진선 박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오비메드와 노발티스에 돈이 들어왔을 때는 2018년에 실은 대한민국의 투자가들이 환율이 2배로 뛰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반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신디케이트를 다 만들어 놓고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한 게 완전히 파산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어쨌든 서바이벌 어떤 전략은 필요할 것 같아. 기존에 받은 투자 금액과 조금이라도 어떤 투자를 하면서 회사는 서바이벌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면 반드시 2016년에 제가 아까 이 창업의 르네상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로 묻지마 투자처럼 투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시기거든요. 저는 이런 사이클이 언젠가는 조만간에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사이클을 준비하시는 창업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돈이 진짜 없으면 이제 문제지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든 이 어려움을 잘 넘기고 어떻게든 투자가들을 설득하는 설득력,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아까 제가 말씀했던 차별성에서 많은 창업자들 분들이 우리 기술이 전 세계 최고인데 나를 못 알아주라는 어떤 컨셉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실은 자본시장은 어차피 자본시장의 형태로 그 현 상황에서 자본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현 기술을 파악하는 건데 좀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네. 지난번 그 어떤 포럼에서 제가 공격적으로 우리 창업자의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보다는 벤처 캐피탈의 어떤 그 자본시장에 투자를 안 하는 것들이 실은 더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제가 챌린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런 시기에 오히려 바이오텍의 기술을 발굴하고 뭐 정말로 SI로서 정말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로서 한번 참여를 하면 좋은 기회가 이끌 것 같은데 뭐 다시 한번 어렵지만 잘 견디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잘 활용하는 어떤 CEO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지금 굉장히 많은 결과들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 했던 결과도 있고 네. 앞으로 하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 결과 엄청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직 관리, 네. 예,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인센티브를 넣어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뭐 대한민국의 리가캠이나 알테오젠도 스탁 옵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철학은 전 직원이 일정한 분량의 스탁 옵션을 반드시 부여를 합니다. 네. 실은 한번 ABL 바이오의 임원들이나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스탁 옵션.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엔트리 레벨 직원이라도 15,000주, 2,000주, 20,000주 정도는 스탁 옵션이 어이구, 됩니다. 요번에 네. 뭐 2배씩 됐는데 네, 그렇죠. 엄청난 부자가 두 배보다 됐겠네요.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현재 14명의 창업 멤버 중에서 한 12명 정도가 아직도 저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단하시네. 이제 그 키 멤버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컬처를 만들기 시작했고, 물론 지금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값이 많이 오르면서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격앙된 상승된 면이고요. 저희의 스탁 옵션을 보면 직원들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또한 이 아까 중간에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글로벌 빅파마도 그렇듯이 차세대 리더십이 누구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팀장급의 다음 어떤 차세대 리더십, 또한 팀장보다 조금 젊은 친구들에게 차차세대의 어떤 리더십의 저희의 캐타고리를 만들어서 쭉 한 2년 전부터 퍼스널 코칭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스피킹 코치도 하고 조금 더 많은 회사들이 그 진행하지 않는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단연코 이제 조직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다음 세대 어떤 리더십을 빌드하려고 뭐 완벽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한 2년 전부터 시도를 좀 아주 본격적으로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주식이 최근 한 며칠 사이에 2배가 올랐고 네네. 사실은 1년으로 보면은 420% 정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저희들이 유튜브를 올리면은 이렇게 그 이제 예비 창업자나 기존 창업자도 계시지만은 투자자도 이렇게 네. 훌륭한 분들이 오면은 많이 들어와서 보시는데 네. 오늘은 이제 주주들이나 예비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비전을 한번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어저께 그 IR을 3번 했습니다. 그 네. 오전에 애널리스트, 네, 오후에 기자 플러스 증권사, 네,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유튜브를 했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 많은 질문들이 자 그러면 GSK, LIL 다 좋은데 다음들이 언제 나오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제일 얼마나 궁금하겠죠? 빨리 나오느냐라는 거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제가 이제 답을 ABL 바이오는 늘 깜짝 뉴스를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롱텀 인베스먼트 이게 어쩌면 몇 개월 투자해서 물론 단연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소식이란 거는 실은 롱텀으로 갖고 있던 주주들은 최근에 한 달 그 일주 동안 실은 2배였고요.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하면 4배, 5배거든요. 네, 네. 실은 이런 부분은 어쩌면 바이오텍의 섹터 자체가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하기에는 그동안 대한민국 바이오가 뭐 1세대 바이오들이 그런 좋은 어떤 그 이그젬플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알테오젠, 리가켐, ABL 바이오 아니면 후배 좋은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바이오도 롱텀으로 인베스트먼트가 가능하고 단순히 어떤 좋은 수직을 어떤 체이스에서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고 이 파이프라인은 이게 정말 1년 후, 2년 후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은 제가 IR 한 이후에 오늘 아침에 저희 IR 담당자가 텍스트를 보냈어요. 어저께 밤까지 11,000명이 유튜브를 봤다고 그럽니다. 제가 IR 한 거를. 네, 네. 실제로 현지에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1,700명이었고요. 네. 밤 8시까지 11,0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회사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저희와의 이런 유튜브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회사 IR을 통해서 회사의 기술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게 바이오가 정말로 3년, 5년, 반도체와 같이 이렇게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아니면 케미칼 공장처럼 공장을 지면 1년 후부터 20%, 30%의 매출에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5년, 10년이 걸쳐서 꾸준히 진행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회사임을 조금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뭐 현재 리제너론이라는 벌텍스라는 회사가 30년 전에 주식을 보면 1불도 안 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페니스탁이었고 지금은 뭐 800불까지 올라갔다가 뭐 500불도 되고 그렇지만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기까지 20년, 25년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했는데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워낙 좋은 나라여서 미국보다 빠른 시간에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성장하는 특별히 이제 바이오텍에서 파마스티컬 컴퍼니로 제약회사로 이제 전환하는 회사들이 좀 더 많아지면 어쩌면 주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 그 다음에 리턴이 조금 더 커질 걸로 저는 자신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그 제약의 랭킹 전 세계 1위부터 10위가 나왔고, 그다음 바이오 기업 시총의 저 랭킹이 1위부터 10위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3개가 들어갔더라고요. 삼바하고 셀트리온, 알테오젠이 들어갔는데 뭐 ABL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님은 어떤 그
그 상징적 비전, 그러니까 네.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규모로 네, 네, 키우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실은 이제 뭐 ABL 1.0 버전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네. IPO하기 어렵고 네. IPO 이후에 주식값 떨어져서 올리는데 어렵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ABL 2.0 버전 이후에 저의 비전은 이제 미국 섹터에서 보시면 엠젠, 제넨텍, 리제너런, 벌텍스가 실은 바이오텍에서 바이오 파마로 바뀐 거잖아요. 네. 실은 이제 파마스티컬 컴퍼니는 전통적인 파이저, 멀크 이런 회사지만 이 바이오텍에서 발전한 회사는 또 다른 섹터로 바이오 파마라고 그러고 이 그렇죠. 바이오 파마가 파마와 지금 거의 맞먹는 회사들이 마구 생기잖아요. 네. ABL 바이오 비전은 현재로서는 저는 10년 후에 저희도 바이오텍에서 바이오 파마로 변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ABL 001의 임상 허가가 저희의 이 바이오 파마로 전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을 통해서 어프란트를 통해서 저희가 일종의 정규적이지 않은 영어로 보면 시즈널 하비스트죠.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어떤 애는 라이센스 아웃이 없어서 돈을 못 벌기도 하고 어떤 애는 2개가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영속성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매출 부분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영속적으로 바이오텍도 흑자로 돌아서는 이게 단순히 저희도 이제 저희 기록을 보면 파이낸스 기록을 보면 2020 산오피 딜레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2년 동안 적자였다가 올해부터 또 흑자로 돌아섰고요. 이번 릴리딜로 흑자로 또 돌아설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는 저희도 쿠에스천 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 001의 성공을 통해서 바이오 파마로 발전하는 게 저희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옥바이오의 향후 4년에서 5년에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M&A, 자회사 M&A를 통해서 만약에 자회사의 지분이 제가 만약에 뭐 미니멈, 맥시멈 50%를 갖고 있다 치면 ABL 바이오가 만약에 1조 또는 2조가 어떤 그 M&A가 합병이 생기면 ABL 바이오 코리아 본체가 갖고 받아들이는 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그 돈을 통해서 후기 임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ABL 111도 실은 아이맵이랑 현재 임상 2상 게스트릭 캔서의 1차 치료제로서 180명으로 진행되는 임상 2상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임상 2상을 180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50대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볼드 앤 브레이브를 이제 제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이오파마로 한번 전환하는 또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R&D를 운영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뭐 향후 5년에서 10년의 꿈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 ABL 001이 그 내년도 뭐 한 2천억 정도 런닝을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쩌면 2026년 12월에 아마 허가가 되면 2027년대 판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 피크가 이를 때는 저희가 2천억이 확실히 넘는 것 같고요. 담도함에 2차 치료제 마켓이 1조가 되니까. 근데 어차피 세일즈를 하다 보면 첫 해부터 무슨 1조를 파는 건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는 글쎄요, 첫 해, 둘째 해는 400에서 500억 이상의 어떤 그 로열티고 이게 매출이 피크가 되면 2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쓰는 돈이 2천억이 안 되거든요. 실은 물론 다른 회사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어쩌면 이제 많은 빅파마들의 그 성장의 원동력은 어쩌면 내부에서 진행되는 파이프라인 성공도 있지만 뭐 교수님께서 아시듯이 합병 또한 실은 그렇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잖아요. 네, 그럼요. 대한민국 바이오가 합병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합병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ABL 001이나 다른 걸로 해서 제가 정말 캐시의 자본력이 훨씬 더 많아지면 뭐 국내든 외국에서의 어떤 합병 또한 저희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실은 네. 그 네오바이오를 창업을 했을 때 그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미국의 중국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엘라일리 출신들이 만든 ADC 회사를 저희가 합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국 회사에 어떤 실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희한테 제시했던 파이낸스 부분, 특별히 원래 빚도 없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상보다 자본시장이 중국도 나쁘다 보니까 투자받은 돈은 한정돼 있고 회사가 운영해야 되니까 빚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개발했던 이중항체 ADC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실사를 해보고 듀지런스 해보니까 이들이 제안한 것보다 저희가 테스트해보니까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어서 이걸로 임상을 진행하기에는 결코 빅파마들이 거들떠도 안 보겠다 생각해서 실은 그런 합병의 기회를 저희가 접고 현지인 마양크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해서 한번 합병을 저희가 당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바뀌었고요. 말씀드렸듯이 10년 후는 저도 한번 회사를 더 크게 하려면 합병을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1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네.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50조, 100조 되는 회사들이 이제 속속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요. 생각합니다. 시총이요.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유증광 육성법이라는 것이 과기부가 만들어서 아주 기초 연구에 아주 적은 연구비가 이제 가고 인력이 양성되고 하는 40년 전에 아주 그 미약한 그런 상황이 이제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글로벌로 진출하고 또 기간 산업의 지금 말단에서 이제 앞으로 주력으로 갈 걸로 지금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선두적으로 이제 가시고 있는 훌륭한 기업들은 그전에는 이제 전임상에서 기술 이전이 주로 많이 됐는데 이제 자금 확보라든가 기술력 확보, 네트워크 확보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임상 1상, 2상 단계로 쿠킹을 해서 이제 기술 이전이 되는 단계까지 간다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고 또 그런 비전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기술 이전비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지금들이 수용하고 그래서 아마 50조, 100조 회사도 자체적으로 많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줘서 정말 우리 바이오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뭐랄까요? 큰 도약이 지금 눈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들어서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십니다. 이 대표님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바쁘실 텐데요. 특별히 저희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정보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데스밸리를 거치고 있는 스타트업들, 바이오헬스 기업들 큰 힘이 되시고 큰 성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